악재가 나왔을 때 네. 안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악재를 뭐 얘기하시나요? 금리 인상을 했다. 0.7 올라갔는데 네, 막 안 떨어져. 지수가 안 떨어져요. 과거에는 저희가 그래도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또 이제 주식과 부동산 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또 요즘에 같이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 또 소장님 오셨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뭐 2,500을 좀 다시 뭐 넘었는데 예. 뭐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점보다는 어쨌든 좀 오른 거죠. 반등을 줬죠. 네, 미국도 2,400 깨졌다가 네. 올랐고 한 달 올랐어요. 코스피 한 달 올랐고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2달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는 좀 올랐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더 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제일 궁금사예요. 솔직히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다만 이제 그게 있었어요. 6월달, 7월달에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냐면 바닥을 아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주식장 하락장이 바닥이다라는 거. 네.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신호가 뭐냐면 저만 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악재가 나왔을 때 안 네.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악재를 뭐 얘기하시나요? 금리 인상을 했다. 0.7 올라갔는데 네, 막 안 떨어져. 지수가 안 떨어져요. 과거에는 그 악재였으면 분명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던가 네. 아니면 떨어져요. 그날은 떨어지는데 다음날 그거만큼 다시 다 회복을 해버려요. 하루 만에.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악재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악재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한 번 정도면은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까지는 좀 이상한 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부터는 이거는 반등이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6월 중순부터 7월 한 중순까지 네. 그 시간을 한 3번 정도 떴었어요. 미국장에서. 그러면서 미국장이 먼저 많이 올랐고 네. 그 한국장 같은 경우 눈치를 보다가 네. 반등하네 이러면서 그냥 뒤따라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악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또 반응해요?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환자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환자한테 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약을 투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약을 바꿔봐야 되겠죠. 아. 뭔가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네.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악재랑 호재의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지금이 반등장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장이냐 이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전까지는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최근에는 악재에 조금씩 반응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악재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반등 왔나 보다 했다가 이번에 털어야겠다 뭐 이런 악재의 건가요? 종류 똑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인플레. 근데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반응을 안 했죠. 네. 금리 인상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죠. 네.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거의 다 된 것 같아. 원래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4%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피크를 찍었다. 피크 찍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물가 금리를 그렇게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내년부터는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월가에서 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덜 올리게 되니까 그만큼은 지수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든 뭐 어떤 것들이 나쁘게 나와도 물가가 높게 나오면 네. 그러면 경기가 침체네. 이제 경기가 침체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네. 모든 걸 다 좋게 해석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시장이 해석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반응하면서 올랐고 지금은 이러는 거죠. 연준에서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금리를 내린다 했어. 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놀라는 거죠.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좀 반응을 하는데 네. 이번 주 8월 25일 밤에 이제 잭슨홀 회의라고 네. 이제 연준 뭐 좀 위원들이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잭슨홀 미팅이라 해가지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9월달에 금리를 얼마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잠깐 주춤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뭐 금리 많이 올린 것 같다. 경제 네. 너무 좋다. 물가 잡히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진짜 반등이 갈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 뭐 경제는 좋지만 물가를 아직 못 잡은 것 같고 우리는 확실하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완벽히 잡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조금 악재로 볼 수도 있죠.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리겠구나. 미국이라는 데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걸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미국 부동산이 좋아져야지만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늘고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제 역사를 보면은 네. 미국 부동산 호황기 역사와 굉장히 많이 일치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미국 부동산이 네. 터지면서 같이 발생이 네, 됐던 네, 네. 거고 73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오일 쇼크 터졌던 전에도 미국의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서 그때 그 전엔 되게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호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네. 금리가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벌어지는 게 지금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 월세 엄청 많이 비싸졌다고. 뭐 24%씩 올라가요. 우리나라랑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 렌트비가 잡힐 것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에 좋아질 거냐 아니냐. 그럼 렌트비가 떨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면은 그래도 더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일자리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 시나리오고 네.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시장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소장님께서 아까 뭐 6월, 7월에 좀 많이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저점이었다고 보신 거고. 그렇죠. 그때는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본 거죠. 뭐 이미 사람들이 공포에 너무 질려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에도 뭐 주가가 5%씩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기준으로 치자라고 하면 뭐 기업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악재 하나만 나와도 뭐 연애 이야기만 나와도 구글 부사장이랑 바람핀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냥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지는 이유. 떨어질 건수만 찾고 있었다. 예.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미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바닥은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인간 지표. 예, 인간 지표가 거의 완벽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러면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인간 지표 개념을 봤을 때 좀 바닥권에 온 건가요? 그래도 많이 떠나셨나? 네. 6월까지만 해도 정말 인간 지표 다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나쁘다. 투자 네. 심리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팔 사람 팔았다라 봤던 거고 지금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밈주가 다시 유행을 해요. 밈주요? 기업의 가치는 형편없는데 네. 뭐 레딧이라던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뭐 이거 밀어주자면 유행이 되는 주식들인 거예요. 이거 밀어주자면서 그냥 막 사서 그냥 막 사. 올려버려요. 하루에 300%씩 올라요. 하루에 300%. 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기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오늘은 뭐가 300% 올랐어, 오늘은 뭐가 올랐어 이러면서 막 갈아타기도 하고 네. 초단타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21년 1월달 그때쯤에 이제 게임스탑 이슈 네.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지금 다시 불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삼아 잔돈 놀이 한다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인간 아니면 지표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직 얘네들이 네. 이 정도로 아직은 네. 있구나. 이 밈주가 있으면 안 돼요. 얘네도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보통은 이제 정말 진짜 팔 사람이 없는 거고 네.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도 잡으려면 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제 정말 절망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야지만 그제서야 물가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인플레가 잡힌 것도 아니고 뭐 증시에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지금 잡힌 것도 아니다. 지금이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점권에 들어와 있는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을 줬더니 벌써부터 이제 투기 심리가 보이고 약간 뭐 아직까지도 나쁜 소식들이 또 다시 반응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일시적인 반등에 아직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혼조세다. 예. 그러면 소장님은 뭐 주식하면 보통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뭐 어디 쪽에 투자를 좀 하세요? 한국 주식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서서히 이제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한국 주식 샀던 돈들은 다 스톱을 시켜놓고 네. 이제 계속 들어오는 현금들로는 미국 주식을 계속 늘려놨던 거죠. 제가 주식 원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도 가지고 있고 네. 베트남, 태국, 이제 중국, 프랑스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그냥 그게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네, 해외 주식으로. 예. 네.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는 해외 거에서 미국이 예. 제일 비중이 크겠죠? 예, 지금 크고 그 중에서 기술주, 기술주 중에서도 빅테크. 네. 과거에는 유동성이 살아있는 시절에는 네. 그냥 많이 오르는 주식이 장땡이에요. 많이 오르려면 밸류가 없어야 돼요. 네. 밸류가 없다라는 거 적자 기업일수록 더 많이 오릅니다. 가치 평가가 아예 안 나오니까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라고 아무도 모를 때가 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다 당해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꿈이 있대 네. 돈을 잘 버는 주식.
그러면 미국에서 봤을 때 성장성이 높고 꿈이 있으면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네.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죠. 네. 대표적으로 빅테크 회사들. 네네네. 그래서 2달 동안 빅테크 회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뭐 좀 적자 회사들 그냥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뭐 실제로 실적 없는 회사들은 당장 주가가 보여준 안 건 오르죠. 없고 예. 꿈만 있는 데들은 안 오르고. 아. 보통 버블 그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그랬었어요. 네.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아 돈을 벌어야 진짜 기업이구나. 캐시를 만져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가치주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돈을 벌고 싶으면서 가치까지 있어야 되는 성장형 가치주들이 지금 네. 각광을 받고 있다. 아, 어찌 보면 뭐 둘 다 놓치기 싫으니까 예. 두 마리 다 있는 거 아주 그 소수의 몇 개에만 우선 돈을 넣고 있는. 예. 아 근데 이제 요즘 환율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또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과거에 미국 주식 사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예. 지금 사는 거는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우선은 웬만하면 제가 환율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예측이 불허한 영역인데 네. 이 환율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잰다는 게 더 어렵죠. 좋은 주식이 싸게 나오는 타이밍도 별로 없는데 네. 거기에 환율까지 다 계산하고 자 이제 됐어 이제 사야지라고 했을 때는 그 주가가 바닥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과감하게 이제 환율은 배제를 해버렸어요. 네. 배제하는데 지금 배제하면 환율적으로 20% 손실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타이밍 좀 이게 과해요. 배제하기 좀 너무 큰 애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배제했을 때 네. 20% 이상 올라줄 수 있는 데는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이제는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10% 정도만 돼도 보통 기대 수익률이 한 1년에 10% 15%더 본다라 치면 그래 뭐 1년치 정도 안에 해결이 되겠지라 보는데 지금 그 가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싼 시절도 아니에요. 6월 네. 말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도 지금 30% 이상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 이상 올랐고 네. 환율은 더 올랐고 네. 그러면 저는 뭐 이게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 단기 고점의 끝이라고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불리한 거죠. 환차손으로도 손해 보고 주가 하락으로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뜬 눈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사기에는 좀 환율이 어쨌든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 역사상 1,300원 넘은 게 3번 있었거든요. 네. IMF 때 한 번, 네. 리먼 때 한 번, 지금 한 번. 네. 코로나 때도 1,270원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비싸게 내가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음. 반대로 환율이 꺾이면 코스피가 올라요. 네. 그 반대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예. 앞으로 한국 주식들 실적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들어올 때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니까 그렇죠. 우선은 철수하고 네. 환율이 다시 반등을 치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다 눈치를 봐요. 네. 그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점에 코스피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주식을 사는 것도 네.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팔고 나가고 있으니까. 우선은 좀 이것도 좀 기대로 봐야 된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굳이 뭐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좋은 확신이 오는 시점이 올 때 그때 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이런 하락의 우려가 있거나 저점이 아직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확실할 때 들어가면 늦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빅테크면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정말 잘 나가는 몇 개 그런 애들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우리나라 ETF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ETF로. ETF 이름 뒤에 괄호치고 H가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환해지입니다. 아. 환율에 영향 없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든 오르든 환율에 영향 없이 오로지 빅테크 주식들 주가 가지고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괜찮죠. 어.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고점이다, 장기 상승이다 말이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점에서 내가 전량을 투입할 필요는 없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월급 날마다 한 달마다 텀을 두면 돼요. 적립식으로. 한 달마다 시장이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나는 월급 날마다 기계적으로 50만 원씩 사겠어. 월급 날마다 100만 원씩 사겠어. 이러면서 네. 환해지로 사겠어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런 건 확실하게 해지가 되는 거니까 달러 부분에 대한 게 빠지면 이 기업 가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환해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환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서도 꼭 빅테크만 해야 되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빅테크가 올라가면 원래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요.
빅테크가 하면 반도체가. 예, 왜냐하면 네.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네.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이제 과수요를 땡겨서 음.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잠깐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보시면 3년에서 3년 반마다 고점을 계속 찍습니다. 거의 3년 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2년이나 2년 반 뒤에는 반도체 시장이 다시 고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긴 안목으로 한 2년, 3년은 투자할 수 있어라 보시면 반도체가 오히려 저렴하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어떤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네. 뭐 중국이나 한국, 대만에 있던 공장들을 미국에 짓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또 증시가 살짝 꺾이면서 네. 반도체 주가는 별로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또 꺾여버렸어요. 또 꺾여요. 그래서 지금 되게 저렴해요. 어. 근데 빅테크는 아직 오른 상태에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럼 제 관점에서는 시간의 여유만 있다라 그러면 반도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미국에서 반도체라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 불황일 때는 네. 어디가 성장하냐면 나라에서 돈을 밀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돈을 밀어줄 것인가. 네. 그럼 친환경으로는 돈을 밀 수밖에 없어요. 불황일수록 뉴딜 정책처럼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그쪽에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친환경을 투자하면서 국제에 대한 어떤 약속도 맞추고 네. 고용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그런 상황인 전기차.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를 미국 내에서 부품으로 만들면 보조금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만 35만 개 일자리가 살아나는 거고 네. 그렇게 일자리가 살아나면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뭐 향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뭐 단기간으로는 뭐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5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직장이 그리고, 많아 네. 좋은 직장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들을 많이 내쫓았어요. 네. 이민자들을 네. 밖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금난이라던가 뭐 사람을 구한다 해도 구인난이 벌어져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 노동자들이 해줬던 일들을 그 사람들 쫓아내고 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내가 할 네. 일이 아니었는데 네. 내가 왜 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못 구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민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되려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민자들까지 유입이 되면서 주택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이 네. 교체 주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주택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보시면 우리나라랑 상황이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택난이 벌어지면서 계속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이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 관련 네.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저평가 중에 하나인 게 경기 침체 우려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미국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들, 부동산 쪽. 뭐 건설 자재주들. 그래서 저는 좀 건설 자재주를 좀 좋아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뭐 PER 뭐 2배도 안 되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런 쪽 섹터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신 거잖아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뭐 예. 굳이 뭐 대표적인 어떤 뭐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미국의 반도체 주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설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약간 하청이라고 보면 네. 생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약간 공장을 떠올리잖아요. 반도체 대만이랑 공장. 한국은 공장, 미국은 설계하고 브랜드로 하고 판매를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장비 회사들. 네, 근데 먼저 이제 미국의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네. 장비주들이 먼저 호재인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발주나니까. ASML이라던가 네. 램 리서치라던가 AMAT라던가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3대장인데 여기들이 우선 제일 먼저 호재가 될 거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하나는 대만의 TSMC고 하나는 한국의 삼성전자인데 네. 이 두 개만 의존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싶어하는 곳이 인텔. 인텔. 예. 인텔은 주가가 되게 여전히 안 좋죠. 인텔 사서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최저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예. 저희 세대는 인텔하면 엄청난 회사인데 요즘에는 뭐 그냥 완전 찬밥 중에 찬밥인가 봐요. 좀 제가 그런 주식들을 좋아해요. 약간 역전 같은 거. 네. 찬밥 신세를 거치다가 네.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부활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주식에서 되게 좀 쾌감을 느끼는데. 근데 하긴 인텔이 망하겠어라는 약간 막연한 그런 건 있어요. 왠지 얘를 망하게 두겠어?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래픽 시장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쪽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AMD 이쪽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대신 그 둘은 좀 주가가 좀 비싸요.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인 바를 받아서 좀 그래픽 좀 이제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온 예.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선입견인 상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색안경 끼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역전의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지금 미국에서 찾자고 하면은 인텔이랑 IBM인데 IBM도 있죠. 네, 그러네. 지금 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그동안에 이게 실적이 너무 그 좋은 시절에 네. 바닥을 끼웠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5년 뒤라던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 둘이 한번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 아, 한 번은. 네, 그래서 뭐 주력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긁지 않은 복권이라 생각하는 건 어떤가? 옛날에 AMD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더 말도 안 되게 뭐 망하기 직전이었다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어려운 회사랑 손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가장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바닥입니다. 네. 제가 정말 싸게 살 수 있고 네. 아주 좋은 조건에 긁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싼 주식을 찾되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찾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장기 투자로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미국 달러 좀 비싸니까 아예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까 뭐 다른 해외 주식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뭐 다른 데 쪽 뭐 유명하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신흥국들이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달러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달러 가치가 이제 왕이 됐고 신흥국에 있는 주식들을 팔고 미국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당장은 침체를 가정하면은 미국 주식이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도 버틴다. 예, 미국은 그나마 조금 침체를 덜 겪는 거고 네. 신흥국들은 굉장히 크게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는 굳이 좀 불리한 거고 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어느 정도 완화되고 네.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돈이 신흥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환율이 좀 꺾이는 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TSMC, 뭐 대만의 이런 것들. 대만 지금 뭐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바닥이에요. 아 지금 바닥이요? 네, 바닥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굉장한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이 안 난다라는 가정하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예.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과도하게 좀 불안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는 데가 다시 살아난다라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호경기가 오면은 베트남에 있는 철강 회사들 이제 베트남의 인프라 부동산 관련으로 네. 호재를 볼 수 있는 주식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회사, 화학 회사, 철강 회사 세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저렇게 막 금리 올리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세계적인 어떤 뭐 호황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럴 때 보고 있어야지 나중에 기회 올 때 사는 거잖아요. 미리 해놔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차하는 사이에 다 올라버렸어요. 아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럼 오르는 거 보고 살게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그때 샀어야 되는 대로 이어집니다. 네. 근데 미리 리스트를 정해놨다가 네. 그러니까 뭐 압축을 해놓죠. 10개 이하로 압축해놨다가 매일매일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갑자기 왜 오르지 하면은 네. 첫날을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미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네. 좀 놓쳤네. 어. 그래서 리스트를 좀 뽑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한 주씩도 사놓고 하신다고.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경찰병 보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결국에 이 투자라는 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없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없다.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